자, 일단 이렇게 볼까요? 이제 우리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는데,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눠집니다. 일단은 중개사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경매를 좀 배운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이제 임의경매, 강제경매를 배운 분도 계실 텐데, 중개사 공부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조금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쪽 보세요. A가 돈이 필요해요. B가 A한테 돈을 줍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채권자라고 해요. 얘는 채무자라고 해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때 단순하게 차용증만 비고 차용증만 가지고 빌려줄 때가 있고, 아니면 좀 더 안전장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이런 거죠. A의 인물 댐댐이를 믿는 사람은 그냥 차용증만 보고 빌려줘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동창, 이전 친구들 오래되니까 1,000만 원만 빌려주잖아요. 요거 이해되죠? 그런데 채권자가 빌려줄 때 차용증만 갖고는 안 돼. 조금 더 안전장치를 하자. 너 재산 뭐 있니? 물어봤더니 A가 집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 이 집에다 어떻게 해요? 저당권을 설정하고서 빌려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채권자는 위에 있는 채권자보다 굉장히 안정적인 지위를 얻어요. 저당권자 A가 믿고 빌려줬는데 죽었어요. 돈 받기 힘들어지죠. A가 도망가서 없어졌어요. 돈 받기 힘들어지죠. 이해되죠? 저당권은 여기다 걸었어요. A가 죽었어요. 상관없어요. 경매 넣어서 받아오면 돼요. 이해됐죠? A가 팔고 도망갔어요. 그럼 이 물건 어떻게 해요? C가 샀어요. 그러면 C와 B는 서로 어떻게 해요? 얼굴 본 적이 없죠. 그러면 이런 경우 C가 B한테 이 돈을 갚아야 될까요? 안 갚아야 될까요? 갚아야 돼요. 왜 갚아야 되느냐? 얘가 저당권 신청해서 경매 넣으면 지 돈 받아가요. 그럼 C는 뭐라고 해요? 나는 그런 거 몰랐다. 몰랐다는 건 내 변론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히틀러가 전쟁 끝나고 자살했어요. 근데 전쟁 끝나고 나서 히틀러 따르던 몇 명들이 전범 재판에 넘어가요. 전쟁에서는 범죄를 안 보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독일은 전범 재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 학살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을 너무 많이 죽였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그때 히틀러의 오른팔이던 한 명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얘는 네덜란드에서 잡혀요. 이스라엘이 세계 정보기관의 탑을 이루는 게 모사드예요. 모사드. 근데 이 모사드가 세계 정보기관 탑을 이루게 된 건 전쟁 끝나고 나서 전범 재판하려고 유대인 죽인 사람들 이를 갖고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정보력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최고 수장을 잡았어요. 29가지 기소가 돼요. 기소를 쫙 받을 때 얘가 변론해요. 나는 독일의 행정부 장관이었고 그 당시 독일법은 유대인을 죽이는 게 범죄가 아니었다. 그리고 국가에서 죽이라고 한 걸 죽였다. 내가 왜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논리를 따지다 보니까 29가지 기소 내용은 무죄가 나와요. 근데 얘는 사형 선고됐어요. 새로운 죄목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없을 무자, 알지자, 무지자, 모르는 건 죄다. 그 얘기를 하고 죽였어요. 사형시킬 때. 인권이 이렇게 소중한 걸 몰랐다는 건, 넌 몰랐다는 것 자체가 이건 범죄다. 그래서 죽였어요. 이 얘기 지금 왜 하는지 아시죠?
왜 하는지 모르시죠? 다시 볼게요. 지금 깡통 전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종전 정부에서 집값을 올렸다가 정책 실패로 이제 집값 무지 올랐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 분위기로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내다보지 못했다는 것 자체도 범죄다. 무지자. 그 책임을 묻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깡통 전세 이런 것도 다 책임 물어서 중개업자가 책임지고 막 문제되잖아요. 지금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등기부에 등재돼서 등기만 띄면 알 수 있는데 그런 제도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던 건 보호받을 수가 없다. 무지자. 이해되세요? 보호받지 못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C한테 돈 빌린 적이 없지만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이런 가치가 등기에 올라 있는 걸 모르고 샀다면 얘가 강제경매 넣어서 이걸 팔아서 지 돈 받아가면 C는 집 뺏기고 돈 뺏기고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권리가 나눠지잖아요. 즉 이런 경우 인적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임의경매는 물적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미 등기부등본에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매 신청권이 있는 권리가 어떻게 해요? 진행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만저만해서 경매 넘어가. 이미 다 드러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다시요. 예견된 경매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요거는 집행권원이라는 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예견되지 않은 경매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차용증만 갖고 B가 이 집에 경매 넣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차용증을 갖고 우리의 B는 A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럼 소송에서 담당 판사가 B는 A한테 돈 받을 게 있네. A는 B에게 1억 줘라. 판결 내려줘요. 이해됐죠? 아니면 조정조소, 조소 등이 이루어져요. 이게 이루어지면 그 판결문이 떡 떨어지면 이게 얘 재산을 강제 집행할 권한이 된다. 이게 집행권한이란 얘기예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요게 실행되는 게 뭐다? 강제경매예요. 컨셉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인적경매라고 하는 것은 B가 A에 대한 돈 받을 권리의 업그레이드 버전, 차용증 등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 집행권이 있으면 그 책임을 묻는 경매예요. 이 사람 집을 딱 보면 A의 집을 보면 B에 관련된 얘기에 힌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처음에는 안 나와요. 다시요. 멀쩡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멀쩡하다는 뜻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 누가 좋은 뜻이라고 했어요? 진짜 멀쩡한 거 멀쩡하다는 얘기 안 해요. 아니, 좋은 뜻이라고 생각돼요. 다 좀. 예를 들어서 보세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갖고 죽을 뻔했어요. 그럼 식구들이 그러죠. 아이고 엄마 왜 그런 차를 타고 나갔어? 엄마가 이러죠? 아우 시동 켜고 나갈 땐 멀쩡했어. 이해돼요? 다시요. 막 강의하는 선생님이 나가다 과로사를 팍 쓰러져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너 사람을 그렇게까지 혹사시켰어 하니까 아우 아침에 강의할 땐 멀쩡했어 이런 소리예요. 멀쩡하다는 얘기는 언제 쓰는 거예요? 반대적 의미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진짜 멀쩡한 건 그런 표현 안 써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지. 저 멀쩡해요? 지금 웃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강제경매는 멀쩡했어요. 보면 등기 떼어보면 전혀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어떻게 해요? 술 먹고 음주하다 사람 쳤어요. 죽었어요. 그쪽 집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얘는 구속돼 있어요. 해결도 못하니까 판결문 떨어지니까 그냥 바로 이 집에 경매 들어오잖아요. 예견 안 된 경매예요. 거기 판결문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예견 안 된 경매, 인적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해볼게요. 강제 경매가 아닌 임의 경매는 야, 그 은행 결국은 경매 나왔어. 그러니까 내 등기 떼어보니까 저당권이 있더라고. 이건 예견된 경매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는 어때요?
요거는 환가 순위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선제적으로 가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판결문 났잖아요. 이해돼요? 판결문이 딱 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 재산이 집도 있고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땅도 있어요. 이 중에 제일 환가성 높은 거 딱 골라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나 여기는 어떻게 해요? 환가 순위가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 B가 여기다 저당권 걸었어요. 돈 빌려줬죠? 그랬는데 경매를 딱 넣으려고 보니까 이 동네는 맛이 갔어요. 내가 여기다 5억을 설정했는데 전에는 1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반 폭락해서 5억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 경매로 4억에 낙찰되면 1억 못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A가 저쪽에 20억짜리 집이 있어요. 나 그럼 그거부터 할래. 이거 안 된다고요. 물적 책임을 묻는 거니까 그 물건 가지고만 딱 가야지 환가순위가 있다는 얘기죠. 요거 이해되셨어요? 정리됐죠? 예.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거 말고 경매를 깨서 없앨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임의경매 같은 거는 저당권 같은 거 다 돈 주고 없애버렸다. 그럼 경매가 그냥 깨져요. 자, 잠깐 볼게요. 결국은 얘가 어떻게 해요?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 실행돼 임의경매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기도 임의로 된다. 임의로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얘가 갑자기 이제 망해가지고 역전 앞에서 약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로또를 딱 긁었더니 1등이 당첨된 거예요. 그럼 그 돈으로 어떻게 해요? 갚아버렸어요. 그럼 저당권 없어졌죠? 그럼 경매는 자동치화예요. 경매 신청권이 없어졌으니까. 요거 이해됐어요? 이거는 그냥 없애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얘가 로또가 당첨됐어요. 그럼 이걸로 돈을 갚았어요. 갚으면 강제 경매 같은 거는 그냥 없어지느냐? 아니라고요. 일단 집행정지하고 채무 부준재 소송해서 이거에 대해서 판결을 넣어야 없어져요. 없어지는 절차가 이건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차용증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들어온 만큼 어떻게 해요? 없애는 것도 또 어렵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됐습니까? 예. 이 정도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경매로 내가 이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동물의 왕국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치타가 탁 해서 영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잡고 막 숨통을 줄여서 죽여가려고 해요. 목통을 탁 물고 있어서. 근데 갑자기 하이에나가 와요. 2마리가. 그러니까 치타가 이렇게 잡고 딱 보니까 얘들한테 뺏길 것 같으니까 걔들한테 우르렁 대니까 걔들도 우르렁 대서 이렇게 싸워요. 싸우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영양이 둘이 싸우니까 일어나더니 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싸우다가 이렇게 돌아보고 그때는 또 친해지대요. 봉 찢어서 쳐다볼 때. 잘 안 웃다. 그런 동물의 왕국에서만 웃는 것 같아. 지금 얘기 다시 볼게요. 먹다가 놓치면 되게 아까워요. 이 얘기 지금 제가 왜 하는지 아시죠? 왜 하는지 모르시죠? 왜 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시죠? 여기 보면 강제 경매 같은 건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어때요? 그래도 이게 없어지는 게 조금 시간이 있지만 이건 어떻게 해요? 순삭이에요. 순삭. 너무 잘 받은 것 같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요? 빨리 돈을 넣어야 돼요. 잔금 납부 기간이 40일이라고 누르라 기다리다 한 35일 지나서 내려고 보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거 2번 봤어요. 하나는 뭐냐? 수용지예요. 25억에 받았는데 보상가가 37억이라고 그 사이에 발표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없어져 버리죠. 임의경매는. 이해됐죠? 근데 강제경매는 어떻게 돼요? 이게 없애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 정도에선 차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나머지는 실무적인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냥 개념 정도만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요거 2개 정도에 대한 차이점은 이해되셨어요? 됐죠? 자, 좀 설명 다시 들어볼게요. 지금 요거를 제가 임의경매에 넣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임의경매에 넣었는데 받아야 할 돈이 30억이에요. 근데 20억에 낙찰됐어요.
5억은 손실 났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쪽에서 그냥 돈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없어지죠. 그럼 이건 끝. 그럼 여기는 낙찰받고 받으려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명명, 그러니까 그러면 이럴 때 빨리 돈을 내야지 좋다고요. 그건 이런 건 있죠. 매각일이 있고 매각 결정 떨어지는 사이에 이런 게 일어나면 그때는 못하고 말아요. 지금 급하지 않죠. 가실 거 아니죠. 경매 절차 배우고 그 다음 질문 다시 해주세요. 거기 배우면 답이 나와요. 지금 그걸 안 배우니까 이 뒤에 경매 절차 모르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원래 성격이 좀 급하세요. 오늘만 좀 급하세요 지금. 이게 이제 경매 절차에 나오는 얘기니까. 예. 요건 이해되셨어요? 예. 됐죠? 그 다음은 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경매 절차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경매 절차에서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이걸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칠판을 보시면 지금 현재 갑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이해관계인 알파, 베타, 감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채권적 관계로 A, B, C, D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갑을 상대로 내 돈 하고 있어요. 나 돈 받을 거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런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이 중에 누군가가 갑이 돈 주기란 날짜에 이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신청권이 있는 권리, 저당권 등이 있다면 경매를 넣을 수가 있고 이 중에 일부는 재판 등을 해서 집행권을 확보해서 경매를 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들 중에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해요. 그러면 경매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해요. 자,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을 했다면 여기서 매각 준비를 하죠. 그러면 매각 준비를 할 때 법원에서는 일단은 여기에 경매 기입 등기를 해요. 즉, 이 집은 경매에 넘어간다는 걸 모두가 알 수 있게 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등기가 오른 겁니다. 여러분, 이 경매 기입 등기라는 개념을 제가 왜 빨간색으로 썼을까 생각해 볼게요. 1번, 생명이라 색을 모른다. 2번, 화사한 걸 좋아한다. 3번, 닥치는 대로 잡아 쓴다. 4번, 뭔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다. 몇 번? 예. 경매에서는 이 시점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보호력이 굉장히 약해요. 이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수업할 때 이해가 빨라져요. 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두 번째는 뭐를 하느냐? 기입등기 딱 되자마자 현장 조사해요. 그래서 그 서류를 만들어요. 이게 현황조사서예요. 설명 다시 드려볼게요. 집행관들 법원에 퇴직한 법원검찰청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있어요. 이들이 현장 나가서 보면 이들을 만나죠. 이들을 만나면 뭐라고 할까요? 다 물어본다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 있느냐? 우리 저 어머니 예, 열심히 좀 그죠? 예. 대부분 맨 앞자리에서는 잠자기 힘들어요. 근데 굉장히 담대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좀 열심히 노력하. 지금 집에서는 식구들이 다 기대하고 있잖아요. 자제분 지금 어떻게 되세요? 중학교 2학년? 아, 그랬어요. 뭐 해주고 왔어요. 예. 그래도 어쨌거나 중학생 오면은 이제 집에 오면 막 빨래도 안 돼 있고 막 그러면 아빠가 세탁기 돌리잖아요. 그럼 이제 라면 먹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애가 그래요.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아빠가 얘기하죠. 아들, 아빠가 약속할게.
엄마가 그 소문만 듣고 우린 부자가 된다. 근데 이제 엄마 여기서 졸고 있고 이러면 안 되지. 가족을 좀 생각해.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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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더 노력하시면 돼요. 갑구에. 예, 예. 그러면 이제 경매 기입 등기가 돼서 오르면 현황 조사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들에게 너희들 어떤 권리가 있냐? 권리 신고, 배당 요구서. 요거에 기한을 정해서 받아요. 정리됐죠? 여러분 이 얘기를 알아야지 나중에 수업 들을 때 자꾸 질문이 엉뚱한 질문 안 나와요. 그런 거 어떻게 하느냐? 다 내용 보잖아요, 이제. 나중에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 거 어떻게 조사합니까? 요거 다 있다고요. 그러면 나는 이 집에 왜 있느냐? 나는 얘한테 얼마 받을 게 있느냐? 이런 거, 차용증 이런 거 다 계산해서 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감정평가 명령을 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내가 망했으니까 우리 집 팔아. 근데 50억은 받아줘야 돼. 이런 소리 못 한다고요. 누가? 전문가가 딱 명령 받고 와서 평가해서 보고서 올려요. 그리고 돈 받죠. 이 돈으로 얼마에 팔 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뭐가 나오느냐? 물건 명세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까요? 이 교육도 컨텐츠예요.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 명세서를 주고 여러분 수업 들으러 오세요. 광고를 하잖아요. 그냥 들어봐. 옛날에 약장서처럼 일단 한번 먹어봐.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일단 한번 들어봐. 그러지 않는다고요. 이 내용은 어떤 가이가 돼 있다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일단 사봐. 그런 게 아니라 이 물건은 어떻다는 게 쫙 조사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에 따라서 매각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정리됐죠? 그럼 이 매각 준비가 끝나게 되면 일단 법원에서는 다시 이 내용에 따라서 매각 공고를 해요. 14일 전 신문등에 공고를 해서 이런 물건 팔린다는 게 공고가 됐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명세서 비치를 해요. 며칠? 7일. 그럼 여러분이 이 사이에 물건을 보고 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죠? 그 다음에 드디어 뭐가 나오느냐? 매각일이 등장해요. 매각일에 여러분이 이 물건을 직접 들어가 볼 때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얘기가 좀 많은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증금을 준비하는데 이 보증금은 어떻게 해요? 최저가의 10%예요. 설명 다시요. 여러분 이거 희망 입찰가의 10%가 아닙니다. 아시죠? 중개사 공부할 때 몇 문제 나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10%를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최고가 선언 차순위 신고 특별 매각 조건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잠깐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입찰일날 딱 가면 아침에 10시에 자 오늘 입찰 개시합니다. 그 다음에 쭉 설명해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희망 물건을 딱 써서 물건 번호로 사건 번호 이런 걸 기재를 해요. 자, 조금 어렵다면 다시요. 지금 갑이 은행에 돈 빌릴 때 자기 상감한 저당으로 잡는 경우가 있지만 대출을 많이 잡으려고 할 때 아파트도 담보로 걸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공동담보라고 해요. 이해됐죠? 그럼 이거를 경매로 빚 못 갚으니까 임의경매 진행될 때는 하나의 사건 번호에 물건이 두 개니까 1번, 2번 나눠지는 거죠. 요거 이해됐죠? 예, 요거는 나중에 배당편에서 또 이런
공동 저당에 따른 매각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때 보이래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될 때 여러분이 이 물건을 내가 하나 쓴다. 그럼 이거 쓰게 될 때 그 표를 쓰고 내가 입찰 보증금 10%를 넣었어요. 최저가 10%. 그리고 제일 높은 금액이 됐다면 최고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게 청약의 유인이고 요게 지금 입찰하는 게 청약이에요. 여러분 이때 낙찰된 게 아닙니다. 이건 좀 더 봐야 되는데 주의할 거.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거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 많이 왕왕돼요. 여러분이 봉투를 딱 함에다 넣으면 이거 이제 버스는 떠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시 반부터 대부분 11시 반까지 딱 끝나고 마감했죠? 그러면 뚜껑을 열어서 사건번호로 묶어요. 그래서 사건번호 호명해서 세 분이 썼다. 높은 금액 쓴 사람에게 최고 선언해요. 요거 이해됐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거 조금 기교적인 걸 설명드리는 거니까 참고는 하시되 혹시 문제되면 뭐 메가에서 이렇게 배웠어. 이주환 교수님 시켜서 이 소리는 하지 마세요. 입찰표를 딱 넣었는데 넣었어요. 평택에 제가 가서 있을 때 나옵니다. 제자분을 만나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제자들이 많아요. 오래 했으니까. 여러분 제 나이가 몇으로 보이세요? 저 나이. 아무튼 뭐 그냥 됐어요. 그냥 자 그런데 지금 중개업은 안 하실 거죠? 중개업 예, 됐습니다. 그럼 중개업은 하지 마세요. 예. 자, 근데 이제 제자분을 만났더니 저한테 딱 얘기를 해요. 교수님 인사 오래간만에 했더니 교수님 이거 받으러 왔죠? 딱 스타일이 교수님 이거던데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거 아닌데. 에이, 이거 맞잖아요. 저도 이거 넣었어요. 그럼 안 돼요. 이거 조사해보니까 이거 인수금액에서 물어줄 돈 있어요. 거의 한 2억 넘게 물어줘야 돼요. 깜짝 놀래 막. 어머, 어떻게 하더니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 물으셨으니까 어머 하더니 같이 두 명이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조사해서 넌 일로 가라. 이분 절로 갔대요. 막 전화해서 따지는 거 이런 거 조사도 안 하고 시켰냐고. 내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분은 이제 희망이 뭐냐?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면 보증금 돌려줘요. 근데 낙찰됐다. 그럼 선택해야 돼요. 잔금 내고 더 비싸게 사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요? 보증금 포기하고 잔금 안 내느냐? 입찰 보증금이 거의 한 그때 돈은 제 기억에 한 6천 돈 돼요. 울려고 해요. 그럼 가서 돌려달라면 돌려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안 줘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돌려받으니까 교수님 아는 분 좀 있으세요? 아는 분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돌려받았어요.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그 사건 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쓰세요. 그래서 동일한 금액을 써서 보증금을 안 넣고 빈 봉투를 하나 더 내세요. 그럼 개찰을 했는데 동일한 사건에 이주항이가 2명으로 썼다. 사건 무효 처리돼요. 이해됐죠? 네, 근데 혹시라도 이런 게 좀 문제될 때 우리 이렇게 배워서 이 소리 나면 안 돼요? 내가 좀 초보여서 미숙해서 이렇게 실수했으면 이래야 되죠. 이해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회사가 평택 이제 하도 입찰하다 보니까 집행관도 다 알아요. 근데 한번 입찰하러 갈 때 마지막으로 조사해라 직원들한테 보냈어요. 평택시원 2를. 근데 이제 딱 가서 입찰표 다 쓰고 한 20분 전이어서 딱 전화하니까 이 직원이 받아요. 그러더니 예, 이상 없어 입찰하시면 돼 이러더라고요. 냈어요. 근데 바로 전화 와요. 이렇게 둘이 갔으면 둘이 합의하고 그렇게 보고를 해야지. 지가 2층 가서 물어보니까 담당 부서 문제 없다고 해서 나 연락 준 거예요. 내가 전화하니까 얘기를 한 건데 이쪽 사람이 3층 가서 물어보고 뛰어내려서 안 된다고 하니까 전화 안 준 거 안 된다고. 이미 입찰 보증금 냈잖아요. 낙찰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를 둘이 합의하고 해야 되니까 이쪽이 이제 덤벙대고 한 거 혼자. 그렇다고 내가 돈 돌려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난 항상 수표를 갖고 가 이렇게. 여기다 이걸 똑같이 써서 딱 해서 냈어요. 이거 오브스에 2개의 회사가 딱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관이 딱 보니까 오브스 이게 2장이죠 이러는데 거기서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했냐? 제가 좀 입찰에 서툴러서 실수를 좀 했습니다 했더니
그쪽에서 제가 선수인 거 알잖아요. 집행관이. 얼굴 색깔이 담당 얼굴 색깔이 이렇게 변해. 막 빨개져. 말도 안 해요. 한 3분을 말없이 이렇게 쳐다봐요. 가만히 있었어요. 조용히 법원이. 그러더니 딱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장난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하면 문제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너무 막 상습적으로 쓰면 안 되고 한 번 정도는 쓰셔도 돼요. 문제 이해되죠? 나중에 혹시라도 입찰 보증을 잘못 넣었을 때는 빨리 백도를 받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거 강의하지 마요. 아니, 이 조금 예? 나만. 예. 나머지 사람들은 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관없고 나만 무효 처리돼요. 다 받고 나오는 거죠. 예. 그냥 자꾸 확인하지 말고 그냥 혼자 조용히 기억하고 알아서 하세요. 뭐 어떻게 하나 자세히 알려주지 말고 이게 좀 불편해요. 뭐든지 아시겠어요? 그 대신 나는 백도로 돈 받고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거 두세 번 쓰면 거기서 찍혀요. 고무집행 방해도 될 수 있고 문제될 수 있어요. 이거. 한 번 정도는 봐주니까. 그 대신 이런 건 되죠. 막 수원에서 한 번, 평택에서 한 번, 뭐 파주에서 한 번 이렇게는 되는데 돌아가면서 상습적으로 한 자리에서 여러 번 하지 마세요. 문제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예,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 여기 보면 최고가 선언이 이렇게 해서 딱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요 두 개가 등장을 해요. 뭐냐? 이거죠? 공유자 우선 매수는 이런 거예요.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까요? 탄력성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고무줄을 당겨 놓으면 딱 놓으면 돌아가잖아요. 다시요. 공이 있으면 동그란 공을 압박을 하면 이렇게 반으로 접히죠. 얘를 다시 띄면 공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죠. 이게 탄력성이에요. 뭐냐면 A와 B가 이렇게 있으면 공유관계로 있다는 건 법이 싫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소유권 A면 A, B면 B 이렇게 있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지분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소유권을 기침하는데 괜찮죠? 지금 기침 괜찮아요? 지금 기침하셨죠? 누가 했어요 기침? 거기서 했어요? 네. 공간이 좀 협소해가지고 조금 신경 쓰이는데 괜찮죠? 최근에 외국에 갔다 오거나 뭐 그러진 않으셨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지분의 탄력성이란 건 결국은 이렇게 있는 거를 한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농지법에도 있어요. 여러 지분권자가 있다면 농지법은 한쪽으로 소유권을 몰아줄 수 있게 나머지 사람 청산할 돈이었다면 농업적 정책자금도 밀어주는 제도가 있어요. 다시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 지분이 경매에 나와서 C가 받았다면 법은 요거를 C가 받는 것보다 A가 받는 게 낫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 금액에 내가 사겠습니다.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예요. 요거 이해됐죠? 그럼 이렇게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면 얘는 2등으로 밀려요. 차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죠? 그래서 지분 경매가 나왔을 때 지분 경매는 조심할 게 뭐냐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기 딱 좋아요. 내가 1등이 될 줄 알았더니 2등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1등이 돈 안 내면 나한테 기회가 오지만 대부분 1등은 돈 내거든요.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로 밀리는 겁니다. 정리됐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안 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 있던 게 80으로 떨어졌고 64로 떨어졌고 또 이게 떨어져서 49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럴 때 B 지분이 나는데 A가 입찰 당일날 누가 들어오면 뭐하니까 야, 그 금액이면 내가 사겠다. 공유자 우선 매수를 미리 할 수도 있어요. 사전에 미리.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저거 받아봤자 제가 뺏기네? 그러면 나 안 하겠다. 그러면 이런 경우 A가 최저 금액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죠? 공유자 우선 매수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유자 우선 매수 제도도 등장해서 갖고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리고 근데 이럴 때 공유자는 입찰 보증금 준비했다가 최고가를 쓴 애가 10억짜리가 지금 현재 4억까지 떨어졌는데
6억에 낙찰됐다. 최고가 선언이 다 됐다. 그 금액엔 내가 사겠습니다. 우선 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합리적 계산도 해봐야죠. 야, 저거 저렇게 늦게 올라가면 내가 싫어. 나 4억에 내가 살려면 우선 매수 하겠습니다. 신고하면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 아무도 안 들었다면 내가 4억에 가져가는 거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10억을 딱 써버렸어요. 그러면 공유자 입장에서는 10억이면 난 안 살래요. 그러면 얘가 10억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예. 그럼 이렇게 해서 공유자 우선매수가 되고, 다음은 차순위 신고자는 뭐냐면 이겁니다. 최고가자와 마이너스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입찰자. 자, 요게 지금 10억짜리 물건이면 입찰 보증금이 얼마예요? 1억이죠? 그러면 1등이 13억을 썼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11억을 썼다면 내가 차순신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입찰 보증금 1억을 빼면 12억을 썼어요. 12억을 쓰면 1억 이내 차이 나죠? 얘는 차순신고 된다고요. 요거 이해됐어요? 차순위 신고자는 특성이 있습니다. 얘들은 누구나 2등만 된다가 아니라 13억인데 보증금 1억이었다면 12억 이상 쓴 사람은 누구나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순번은 많이 쓴 사람 순서대로 어떻게 해요? 순번이 정해지고 1등이 돈 안 내면 2등이 돈 안 내면 3등이 내는 거죠. 이해됐어요? 차순위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적극적인 의사표시 있어야 돼요. 나 차순위 하겠습니다. 이런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요. 요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차순위 신고자가 나타나면 차순위자에게 어떻게 해요? 기회가 부여되는 거고. 그리고 차순위자가 없다. 그러면 그냥 최고가 먼저 혼자 가는 거고. 나머지 차순위가 있다면 이들 모두 입찰 보증금을 다 법원이 피치해요. 나머지는 다 돌려줍니다. 요거 됐어요? 보증금 돌려주고. 자, 다음은 여기서 이제 우리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되는데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게 어떤 거냐면 농지증, 농지 취득 증명에서 농취증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농지증이라고 할게요. 농지증을 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일부 경우는 입찰 보증금이 2배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은 특별 매각 조건에 보면 무슨 저당권이 인수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특별 매각 조건이 있어서 농지증 문제가 있고 이거 질문 아까 드렸었죠? 전답과손인 농지가 있다면 영농하겠다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돼요. 그거 못 내면 불허가 떨어져요. 요거는 나중에 농지법과 경매에서 제가 설명 다시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쪽으로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각 공고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매각이 되면 다시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이 떨어져요.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게 되는데 허가가 나기도 하고 불허가가 나기도 해요. 그럼 불허가가 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여기서도 절 보세요. 채무자, 소유자가 낙찰시요. 이거 채무자, 소유자는 입찰이 불가능해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돈 있으면 돈 갚아야죠. 지가 입찰 들어와서 설거지하면 안 되잖아요. 요거 이해됐죠? 예.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각 결정일에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 떨어질 때 딱 보면 허가가 날 수도 있고 불허가가 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청약의 유인이죠. 여기가 청약이죠. 이게 승낙이에요. 근데 승낙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불허가가 나는 게 어느 경우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불허가 사유, 무잉여, 과잉경매,
절차상 하자. 그 다음은 대의변제. 그 다음은 농, 지, 증, 미제출. 이거 왜 색깔 이렇게 썼는지 아시죠? 다른 불허가는 보증금이 반환돼요. 손해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보증금이 몰치돼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럼 설명 다시 들어볼게요. 무잉여는 뭘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여기 이제 하나 더 요것도 나오죠? 채무자, 소유자 낙찰 시. 자, 설명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지금 이게 아파트인데 경매를 넣었어요. 이분이 은행이 여기에 저당권이 5억이 있었고 이분이 저당권 2억을 뒤에 걸은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요? 근데 경매가 넘어가더니 유찰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5억에 2억인데 7억에 낙찰됐다. 그럼 5억, 2억 같잖아요. 근데 경매를 진행할 때 경매 신청자가 은행이었다면 4억에 낙찰돼도 이건 돼요. 허가 떨어져요. 근데 4억에 낙찰될 때 이분이 경매를 넣었다면 경매를 넣은 이분은 배당이 없어요. 먼저 은행이 5억을 대출해 줬으니까 돈 가져갔죠? 이분은 잉여금이 없다고요. 이게 뭐다? 무잉여라고요.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됐어요? 편안하시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타이밍도 지금 계속 편안하죠. 안 졸았어요 지금? 안 졸아도 이해가 안 됐어요? 다시 볼게요. 자, 천천히 다시 볼게요. 어머님이 여기다가 친구가 나 돈 필요해. 그 친구 아파트에다 저당 걸고 돈을 빌려줬어요. 2억을. 이자는 일부로 준대요. 그래서 한 달에 2억에 대한 일부니까 200씩 돈이 들어와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친구가 망했어요. 경매를 들어가는데 보니까 앞에 은행이 5억이 먼저 있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6억에 팔렸다면 은행이 5억 가져가고 어머님이 1억 받아요. 이해됐어요? 그 잉여금이 있잖아요. 근데 경매를 누가 넣냐면 은행이 넣었다면 은행은 자기들이 경매 넣은 거에 낙찰되는 거에도 가져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어머님이 넣었다고요. 요거 이해되죠? 근데 보니까 이 금액이 많이 유찰돼서 4억에 낙찰됐다면 은행도 5억 빌려주고 4억밖에 못 받았는데 본인은 한 푼도 못 받아요. 이게 무잉여라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불허가 떨어진다고요. 축 써서 개 준 거잖아요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입찰을 할 때 경매 신청자가 누군가도 봐야 돼요. 신청자가 나가리가 된다. 그러면 이건 진짜 나가리 되는 거예요. 신청자가 단돈 몇 푼이라도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볼 줄 알고 써줘야 돼요. 괜히 내가 조금 몇백이라도 싸게 쓴다고 싹 썼는데 그것 때문에 신청자가 무잉여다. 불허가 떨어져요. 다만 이쪽에다 500만 더 썼으면 500이 여기 가니까 허가 떨어졌을 텐데 이게 무잉여라고요. 이해됐어요? 예. 무잉여 상황이면 법원은 무조건 그냥 무잉여 선고를 하는 겁니까? 이제 법원은 어떻게 하냐면 물어봐요. 금액이 10억짜리 했는데 5억 밑으로 떨어졌다. 이러면 지금 4억 8천에서 입찰을 붙인다. 그러면 4억 8천에 낙찰되면 너 무잉여다. 어떡할래 물어봐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일단 진행해보세요. 5억 5천이든 6억이든 될지 모르니까. 그럼 진행하는 거고. 이쪽에 물어봤더니 그러면 안 되겠어. 그럼 일단 기각시켜서 보류시켜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다시 첫 100%로 다시 한번 내보는 거예요. 경기 좋을 때.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잉여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안 되는 것 같고 괜히 고생하지 말라고요. 이해돼요? 보면은 부동산 쪽에서 이런 쪽에서 하다 보면 안 되는데도 되는 줄 알고 하고 마지막에 아까 다 됐는데 마지막 이래서 안 됐다 이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땐 그건 마지막에 안 돼서 안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 들어갔는데 내가 신입사원인데 옆에 보니까 1년 선배 여자가 참 참해요. 그래서 이제 뭐 업무적 진행하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선물도 주니까 고맙다고도 하고 차도 마시고 했어요. 한 1년 사귀다 보니까 프로포즈 했더니 깜짝 놀래요.
어머, 김대리님 나 결혼한 거 몰랐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서 술 먹고 다 됐는데 마지막에 안 됐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어, 그거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매 신청을 누가 했는가 보고 신청자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의 부동산에 알파라는 은행도 있고 베타는 사람도 있는데 얘가 5억이고 얘가 2억이에요. 얘가 늦잖아요. 얘가 넣었다면 5억 이상 써줘야 되는 거고 얘가 넣었다면 낮게 받아도 되는 거고 누가 넣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 지금 얘가 넣었는데 4억 5천에 싸게 산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거 지금 혼자 헛삽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가 되는 분은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안 되는 분은 지금 안 되죠? 네. 끄덕이는 분을 찍으세요. 좀 끄덕여봐 찍게. 그리고 쉬는 시간에 물어보세요. 그분이 흔쾌히 답변하면 넘어가고 그분이 횡설수설하면 이게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마음의 위안을 찾거나 이러지 말고 그분 손을 꼭 잡고 나한테 같이 오세요. 따라오지 말고. 아시겠어요? 예? 예? 자, 요거 정리되셨죠? 그 다음은 과잉경매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절 보세요. 지금 내가 이분한테 판결로 3억을 하라는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집도 있고 여기 보면 상가도 있어요. 그 이분이 두 개 다 경매를 넣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 두 개 같은 날 진행되는데 이것도 10억에 팔렸고 이것도 10억에 팔렸어요. 사실 둘 중에 하나만 팔렸으면 어떻게 해요? 빚 3억 갖고도 남는데 남의 재산을 그 3억 때문에 20억이나 되는 그런 재산을 너무 과잉 경매에 넣었잖아요. 이해됐죠? 이런 건 판사가 볼 때 이거 말이 안 돼. 불어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과잉 경매니까. 정리되셨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봐야죠. 뭐를 봐야 되냐면 이런 경우 지금 사건이 하나가 아니라 지금 사건 번호 하나에 물건 번호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과잉 경매도 조심해야 돼요. 받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채권이 너무 조금인데 여러 개가 동시 매각됐다면 판사가 봐도 이건 채권에서 목적이 아니라 너무 이 사람의 재산을 많이 훼손했다. 이런 불허가 내고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요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절차상하사 이런 겁니다. 경매 진행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지 알았는데 지금 권리신고 배당 요구할 때 C라고 하는 애가 외국 여행 중이었고 이 집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와 있는데 이 아줌마가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분실돼서 전혀 C는 받은 적이 없다. 나는 그럼 권리신고 배당 요구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했다. 내 권익보호가 안 됐다. 이런 거는 진행상하자로 불허가 나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대의변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거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집중해서. 내가 이 집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예요. 근데 나는 융자 있는 집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 집에 5억 내고 살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순진하게 살았는데 내가 잘못해서 경매 넘어가니까 보증 목 다 띄게 생긴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앞에 알아보니까 저당권이 1억이 있었는데 주인이 많이 상한해서 1,000만 원밖에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 저당권을 1,000만 원을 갚았어요. 나를 위해서. 주인을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변제했다고요. 이게 대의변제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저당권이 지워지는 순간 나는 낙찰자한테 내 돈 물어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대의변제는 굉장히 낙찰자에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불허가 내줘야 맞죠. 지금 이해되셨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허가가 떨어지면 나가리예요. 돈 돌려주고 끝나요. 또 하나가 채무자 소유자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채무자 소유자가 받으면 여기서부터 걸러내요. 입찰장에서 채무자 소유자 안 되면 다 걸러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집행관이 너무 그날 사건이 많아서 놓친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분 죄송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죠? 김세현 씨예요? 예. 근데 이분이 김세현 씨였는데 이때는 권리신고 배당 요구할 때 김세현 씨로 했는데 중간에 개명을 했어요. 김현세로. 그러면 입찰표 받을 때는 이름이 틀리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매각 결정에 대해서 등본이랑 따져보니까 어떻게 해요?
같은 사람이잖아. 이름만 바꾼 거잖아. 이런 건 불허가 내는 거죠. 요거 이해되셨죠? 예. 뭐 이렇게 해서 불허가가 나오면 다 돈 돌려줘요. 이해됐죠? 그런데 농지증을 내가 특별매각 조건으로 농지증 내라고 돼 있는데 농지증을 내려고 보니까 딱 신청하니까 농지증 너는 발급 안 된대요. 반려돼요. 그래서 반려됐다고 하면 이때도 불허가 나는데 이때는 보증금이 몰치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 중개사 시험 볼 때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문제는 이것만 알아요. 농지증이 언제 안 나오는가 이걸 몰라요. 죄송합니다만 이 중에도 농지증 발급 안 되는 분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몰라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농지증 언제 안 나와요? 모르잖아요. 나중에 그건 여러분 초 뒤에 보면 6주차, 7주차에 보면 농지 경매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배울 거예요. 농지법 실제로 농지 경매 받을 때 농지증 발급 안 되는 사유 17가지 내용 배워요. 그걸 여러분이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저거 떨어지면 불허가 날 때 보증금 몰치돼 이건 아는데 내가 지금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럼 그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는 줄 알아요. 그래서 보증금 몰치되고 나면 그때가 상담하고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게 나와요. 저는 압니다. 오늘 여기서 공개특강도 가시는 분도 있고 등록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여러분 중에 빠르면 6개월, 늦으면 2년 내에 저한테 막 전화하는 분이 있어요. 막 새벽 11시 막 12시, 1시 막 전화해요. 전화했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청량제 수업들은 메가의 수업들은 누군데요? 교수님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그때 배운 걸로 크게 낙찰받은 것 때문에 돈 좀 벌었어요. 제가 밥 한번 살게요. 이런 전화 없어요.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런데 막 사고 난 거야 이제. 그럼 이제 내가 쭉 얘기해주면 이분 되게 웃겨요. 그거 알죠? 예. 그래서 그래요. 아, 그게 이거예요 이래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이거지. 이 얘기 한번 깜짝깜짝 놀래요 이제. 이거죠. 배운 게 있는데 배운 걸 어디다 접목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곱하기 나누기 여러분 그 연습 안 해도 돼. 계산해 놓고 하면 되고 그런 계산기 어떻게 활용한다 이 법만 알면 된다고요. 제 얘기 뭔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검정석 안에 쓰라고 하는데 칸이 좁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무잉형 우리 보는 것처럼 과잉경매, 절차상하자, 대의변제, 채무자, 소유자, 납치자 시 불허가 되는 것 보증금 돌려받고 내가 지금 농지증 못 낼 때는 이건 보증금 뜯기는 거고 이해되셨죠? 저 다음은 이게 등장해요. 매각 결정이 떨어졌다. 그럼 여기서 다시 7일 이내에 즉시항고에 이의 신청이 돼요. 그게 뭐냐? 허가, 불허가 이거를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요. 허가 난 거는 불허가 나야 됩니다. 불허가 난 건 허가 나야 됩니다. 이거 왜 이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할 얘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즉시항고가 딱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잔금 못 내요. 아까 질문한 게 그거예요. 이때까지 잔금 못 낸다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해볼게요. 허가 난 거 불허가로 해야 되는데 불허가 난 거 허가 내야 된다. 할 얘기 있으면 하라는 얘기죠. 나 불허가 난 거 이거 억울하다. 얘기할 수도 있고 허가 난 거 불허가 내야지 잘못한 것 같다.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내가 경매로 받은 물건 가서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여기에 없는 권리신고 배당 요구 뭐 그런 게 안 돼 있는 유치권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불허가 내야 됩니다.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요. 허가 났는데 가서 보니까 겨울인데 완전히 건물이 다 얼어서 동파돼서 건물 전체 물이 새서 엄청난 보수공사 해야 된다. 거의 목적물 멸실에 가까운 자산가치 하락이 있다. 불허가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이해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걸 내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매각대금에 10% 공탁을 걸어야 돼요. 자, 매각대금에 10% 공탁을 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쉽게 얘기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제 나이를 좀 많이 보는 건 내가 경매한 지가 오래됐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20대부터 경매를 하고 부동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달라 20세기 때부터 이걸 했어요. 제가 그리고 강의도 28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강의하면 수강생이 무시한다고 해서 나이도 제 나이보다 7살 올려서 거짓말 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이에 맞는 학번이 어떻게 되고 군번도 혹시 물어보면 대답해야 되니까 그까지 준비시켜서 했어요. 강의 끝나고 보면 기분이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왜? 누구도 교수님 젊어 보이네 이 소리를 안 해요. 기분이 너무 나빠요. 누가 좀 얘기하길 바라는데 안 해요. 근데 웃어도 돼요. 근데 제가 그때 경매를 처음 배울 땐 이런 교육제도도 없었어요. IMF 끝나서 막 경매가 대중화되는 그 단계 과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없어서 누구 하나 브로커한테 비싸서 배웠는데 이 사람이 독특한 거래요. 땅 낙찰을 받으면 나보고 가서 세입자 만나요. 그리고 100만 원도 줘요. 그리고 이해시켜서 이의신청을 걸어요. 이의신청 걸으면 잔금 납부 기간이 어떻게 해요? 지연돼 버려요.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이제 맞나 틀리나 판사가 봐요. 그럼 이게 한 3개월 5개월 걸리거든요. 그럼 나는 빨리 잔금 내고 얘를 내쫓지 왜 그러나 했어요. 그 대신에 보면 약정서에 보면 사인 받아볼 때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는 이의신청 철회하고 그러면 그때 또 300만 원 준다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이의신청에서 100만 원 받았죠? 그리고 안 쫓겨나고 한 3, 4개월 꽁지로 더 살죠? 그리고 나갈 때 또 300 주니까 완전히 이득이에요. 얘한테 그렇게 잘해준데 얘도 동의를 해요. 근데 난 이때 이걸 왜 안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IMF 끝날 때 부동산이 막 올라갈 때잖아요. 그냥 10% 걸고 여기 이의신청하면 이 상태로 팔러 다녀요. 그래서 6천짜리를 8천에 팔아요. 팔리면 얘한테 얘기하면 얘가 또 나가리 시키잖아요. 그럼 얘 300 받고 나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8천 받고 5천 내서 3천 먹고 끝내요. 이런 게 남발됐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나도 그거 배워서 그거 엄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법정에서 안 되겠다. 무분별한 항고를 막아야 된다. 매각 대금의 10% 걸어. 이걸 둔 거예요. 그럼 10% 걸죠? 걸어놓고 어떡합니까? 이의 신청이 말이 안 된다. 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채무자, 소유자는 이 돈 다 몰치당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3자는 지연 이자를 빼고 돌려줘요. 네가 무분별한 항고에서 채권단 A, B, C, D, 알파, 감마가 받아야 될 시간보다 6개월 늦게 받았다. 이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네가 낸 돈의 10% 중에서 7% 빼고 3% 가져가. 이렇게 된다고요. 요거 이해됐죠? 그 이 제도가 지금 등장해서 무분별한 항고를 막고 있는데 여기서도 제가 요령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딴 데도 이건 똑같이 가르쳐 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잔금 내는 날짜를 조금 지연시키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적지는 마시고 기억만 하시고 묻지도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걸 안 거였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하다 걸리면 괜히 메가에서 이주환 교수님 이런 소리 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잔금을 좀 내는 거를 좀 지연시키고 싶으면 무조건 여기다 이의신청서를 그럴듯하게 내세요. 그럼 그쪽에서 말이 그럴듯하면 보정서가 와요. 매각대금 10% 공탁 걸라고 우편이 날라와요. 그러면 우편을 받지 말고 주소를 옮기세요. 그러면 거기서 한 두세 번 송달하다 안 되면 공시송달까지 해야 돼요. 그때쯤 또 연기하고 싶다면 전화해서 내가 이런 쪽을 몰라서 실수했습니다. 이사했거든요. 주소지 어디입니다. 해서 내면 그쪽으로 또 보내요. 그다음 또 안 받고 주소를 옮기면 돼요. 이해되죠? 이걸 누가 가르쳐 줬냐면 저쪽에 같이 강의하는 법원 사법보좌관까지 하신 양반이 법무사 하세요. 근데 이제 같이 강의를 해서 교수 4명이 술 먹는데 내가 막 이제 옛날 얘기를 해요. 내가 말이야 옛날 법원 경매 개정할 때 막 욕을 해요. 내 이때 배 욕 엄청 먹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방법이 없다더라. 한참 술 먹고 하다 갑자기 자기도 실수했나 이 생각 아니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조금 지연하다가 나중에 전화해서 아유 내가 그냥 실수했습니다.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리 되고 돈 준비해서 내면 돼요. 이거 길게 끌면 6개월 정도 이상은 끌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각대금 10%를 넣고서 어떻게 해요? 이의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잔금 납부일이 됐어, 이제. 그럼 잔금 납부 기간이 됐다면 이게 잔금을 납부했다. 그럼 내 거 되는 거죠. 내 거 된 사람은 이제 명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명도도 배워야 되고 배당도 배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미납됐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재밌죠? 이쪽 보세요. 미납이 됐다면 차순위자가 있다면 차순위자가 내는 거예요. 이해됐죠? 차순위자가 없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재매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재매각에서는 종전 낙찰자는 입찰 불가해요. 뭔가 불순한 세력으로 보는 거죠. 다시 볼게요. 내가 지금 이분이 이 집을 갖고 있는데 망해서 경매 나와요. 뺏기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채무자, 소유자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 고모한테 부탁해서 고모가 높게 말도 안 되는 높은 금액에 받아요. 그리고 잔금을 안 내요. 그럼 재매각 나오죠? 그러면 또 고모한테 부탁해서 계속 높게 해서 10%씩 이게 보증금 몰치된 건 빚 갚는 데 쓰이는 거니까 분납식으로 계속 이걸 갚는 거예요, 이제. 그럼 채권자, 소유자는 기다리다 엎어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전 낙찰자는 입찰 못 들어와요. 다만 이분은 내가 잔금이 좀 준비가 늦었다면 재매각일 3일 전까지 어떻게 해요? 잔금 내고 소유권 취득할 수는 있어요. 지연이자 내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잔금 납부일이 좀 며칠 늦었다고 그냥 기회가 끝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때 또 하나 등장하는 거.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고모한테 부탁하고 두 번째는 삼촌한테 부탁하고 돌아가면서 내면서 또 지연시킬 수 있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때 특별 매각 조건 입찰 보증금 2배가 나오는 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분이 고모한테 부탁해서 높게 받고 잔금 안 냈죠? 입찰 보증금 10%는 빚 갚는데 이제 딱 몰치되고 여긴 끝나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삼촌한테 부탁했어요. 삼촌은 입찰 보증금이 1억인데 2억으로 내야 된다고요. 많게는 30%까지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빚 갚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요거 이해됐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 얘기를 해요. 교수님, 매각일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찰돼요. 그러면 100%였던 게 법원마다 20, 30% 깎아서 80 또는 70 또 유찰돼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처음에는 100% 나왔다가 유찰되면 80에 나오잖아요. 이때 재매각이니까 입찰 보증금 2배 아닙니까?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재매각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미혼인 분 계세요? 미혼인 분? 네, 여쭤볼게요. 친구가 선보라고 해서 선 봤어요. 퇴짜 맞았어요. 근데 다시 딴 사람이 선보라고 해서 선 봐서 잘 돼서 결혼해요. 결혼하는데 이쪽 그 처음에 소개시킨 친구가 오더니 그래요. 너 지난번에 퇴짜 맞았으니까 이거 두 번째 하는 거니까 너 지금 신혼 아니라 재혼이야. 이런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되게, 그건 실례죠. 유찰됐어도 아직까지 매각, 최고가 선언 안 난 건 계속 신매각이에요. 최고가 선언이 이루어진 다음에 돈 안 내고 도망갔다. 그럼 이게 재매각이에요. 이때만 2배라고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매 절차에 대한 걸 한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됐죠? 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잠깐 절 보세요. 경매 절차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왜? 입찰 들어갈 때 조사하고 단계별로 다 배워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머릿속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죠? 근데 한 번 정도는 들어놓고 내가 머릿속에 인지했던 기억은 있어야 되니까 얘기하는 거지 권리 분석할 때 이런 경매 절차 몰라가지고 타임 그런 건 없어요. 왜? 이 단계가 시간이 상당히 일주일 뭐 열흘 되니까 여러분이 그때그때 충분히 다 대응할 수 있는 거 배워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한 번 정도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경매 중에 어떤 것도 즉답을 원하는 게 없어요. 이해가 되면 다시요. 배워놓고 입찰 볼 때 딱 알아서 끝내야 된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은 이런 걸 접할 때 한 번 들어놓고 그때그때 찾아서 대응하면 되는 거지 이걸 지금 막 머릿속에 다 외운다. 그럴 필요 없다고요. 듣고 이해됐다. 그럼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우리 10분만 좀 쉬었다 할까요? 예.